잠시 눈을 감고 2030년의 대한민국으로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서울의 어느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건물은 여전히 웅장하고 커뮤니티 시설은 호텔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단지 내 최고급 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고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시끌벅적하고 활기차야 할 놀이터에는 뽀얀 먼지만 앉아 있고 정막만 흐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풍경이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잘 안 되실 겁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백화점에만 가도 사람이 미어터지고 인기 있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넘어가니까요. 피부로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활기찹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구 감소 그거 먼 미래의 일 아니야. 내 자산에 영향을 주려면 한참 남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로 계산된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는 갑자기 터지는 전쟁이나 전염병이 아닙니다.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고편 없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삶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반신반의하셨을 겁니다. 인구절벽 2030년, 강남 아파트보다 더 귀해지는 이것이 있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으셨겠죠? 대한민국에서 강남 아파트보다 좋은 자산은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이미 강남 아파트가 아닌 이것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아주 냉정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주는 사람입니다. 내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다음 매수자가 있어야 가격은 오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더 바보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어야 내가 돈을 번다는 뜻이죠.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집을 사야 할 인구가 집을 파는 인구보다 항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 집을 샀고 그 뒤를 이어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이 파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주택시장의 핵심 구매층인 35세에서 55세 인구가 급격히 꺾입니다. 이들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자녀를 키우며 집을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사라집니다. 반면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규모를 줄여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역대 최대로 늘어납니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쏟아지는데 그걸 받아줄 사주는 사람이 없는 시장.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지 않을까요? 물론 서울 핵심지나 강남은 그나마 버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남 아파트는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불패의 공식은 이제 깨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구매력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산 가격만 영원히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중력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요? 인구 감소는 경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할 뿐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뀐다는 건 돈이 흐르는 물길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학교와 문방구와 학원가 그리고 넓은 아파트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더 귀해질 이것, 바로 늙어가는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헬스케어 생태계입니다.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제약회사 주식 좀 사라는 뻔한 소리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뻔하다고 해서 그 파괴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봅시다.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빈집이 1,000만 채가 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와중에도 주가가 10배, 20배 폭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을 누린 산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 노인 전문 유동식을 만드는 식품회사, 그리고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기업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도 사람들은 밥은 먹어야 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비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명품 가방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돈을 씁니다. 이런 걸 선택적 소비라고 하죠.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화가 안 돼서 비싼 스테이크를 먹기 힘듭니다. 관절이 아파서 좋은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명품 가방보다는 가벼운 지팡이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지갑을 엽니다. 바로 아프지 않고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커피값 5,000원은 아까워도 나이 들어 먹는 고혈압 약이나 관절 치료제 비용, 병원비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아니, 아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요. 정제학 용어로 이를 비탄력적 수요라고 합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필수재라는 뜻입니다.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비탄력적 수요를 가진 상품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나를 돌봐줄 의료 서비스와 간병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먹는 필수 의약품 가격이나 요양병원 입원비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요 폭발로 인해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단순히 관련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흐름을 읽고 그 길목을 선점해야 합니다. 제가 3가지 구체적인 기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기술이 대체하는 돌봄 노동, 즉 로봇과 AI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로봇이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 가보면 한국인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을 넘어가고 그마저도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합니다. 중국 동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그분들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 오면 젊은이들이 귀해집니다. 힘든 간병일을 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누가 돌볼까요? 밥은 누가 먹여주고 목욕은 누가 시켜줄까요? 자식이 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하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기대기도 미안한 세상입니다. 결국 로봇밖에 답이 없습니다. 인문 로봇인 웨어러블 로봇이 노인의 근력을 보조해 혼자 걷게 해주고 식사 보조 로봇이 밥을 먹여주고 배설 케어 로봇이 가장 예민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돌봄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곁에 지킵니다.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하는 노인들의 심리를 파고들 것입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주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열광했던 것처럼 2030년에는 헬스케어 로봇 기업이 시총 상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귀해질수록 사람을 대신할 로봇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부동산의 새로운 기준, 즉 학세권에서 의세권으로의 이동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는 학군이었습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동처럼 학원가가 잘 형성된 곳이 집값을 주도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학세권이라고 불렀죠.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빚을 내서라도 그곳으로 이사를 갔으니까요.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이 권력 지도가 바뀝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학군질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데 학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신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새로운 키워드가 바로 의세권입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지, 응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지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지방 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근처 아파트들은 가족 방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시끄러운 번화가나 학원가가 아닙니다. 병원이 가깝고 휠체어를 타고도 산책할 수 있는 평지 공원이 있고 같은 또래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도시명 실버타운이나
시니어 친화적 아파트가 새로운 강남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직접 건물을 사지 않더라도 리츠를 활용한 투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리츠는 소액으로 부동산 지분을 사는 주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헬스케어 리츠들을 살펴보면 병원 건물이나 요양시설, 고급 실버타운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병원 월세는 밀리지 않습니다. 인구가 늙어갈수록 병원 침상은 꽉 찹니다. 내가 직접 건물주가 되어 세입자를 구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커피 한 잔 값으로 병원 건물주의 월세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구 구조 변화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스마트하고 우아한 투자법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현금 흐름입니다. 과거의 부자는 자산 규모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나 20억짜리 아파트 사라 하면 부자라고 했죠. 하지만 2030년의 부자는 정의가 다릅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20억짜리 집에 사는데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서 관리비 내기도 벅차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노후일까요? 이를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집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덩어리가 큰 부동산은 내가 원할 때 제값받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면 황금성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덩어리 자산을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줄이고 배당주나 채권,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등으로 자산의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은퇴 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2030년에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고 나오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자산의 연금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꽉 막힌 저수지입니까? 아니면 쉼없이 흐르는 강물입니까? 이야기가 꽤 길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강남 아파트보다 더 귀해질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목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 바로 헬스케어와 로봇,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는 게 싫고 내가 알고 있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을 바쳐 일궈온 부동산 신화가 흔들린다는 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역사를 보면 영원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 부자가 최고였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주가 최고였으며 정보화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시대, 에이징 소사이어티에서는 사람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고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산업이 왕자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바구니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혹시 부동산이라는 계란만 가득 담겨 있지는 않나요? 혹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예금이라는 녹지 않는 얼음만 꽉 쥐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아이들은 줄었지만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어르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문방구는 문을 닫지만 실버타운의 식당은 줄을 섭니다. 이 거대한 인구의 파도에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거대한 파도가 칠 때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휩쓸려 나가지만 파도가 오는 방향을 미리 알고 서핑보드를 준비하면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당장 내일 살고 있는 집을 다 팔고 주식을 사라는 무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무지에서 오지만 확신은 지식에서 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2030년의 인구 절벽은 우리를 추락시키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활주로가 될 것입니다.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만큼은 거의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유일한 미래입니다. 정답지가 유출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명백하고 확실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내 자산에서
부동산과 현금 흐름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이 복잡한 경제의 신호를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 뛰게, 기다려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지만 단단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통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더 유익하고 통찰력